기독교학교 행정위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아마 지금 20명, 뭐 30명 이렇게 교사들이 되는 경우에도 행정하시는 분이 한 명인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사 20명이 행정하시는 분, 전문 인력 한 분인데 그분이 과연 전문 인력일까? 예,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왜냐하면 이제 출신이 교사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학부모님 중에 이렇게 오셔서 처음에는 봉사로 오셨다가 어찌 하다 보니 예, 이제 행정이 업무가 되신 분들이 그 행정 업무를 보시는 그게 꽤 많은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재정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인사라든지 거기에서 뭐 근로계약서를 쓴다든지 이게 매년 갱신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업무도 지금 전혀 못하고 계실 거고 법무에 대한 것도 전혀 지금 대응이 안 돼 있는 상태일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게 한 번 터질 때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원래 제 계산으로 하자면 교사 7명에서 한 9명 사이에는 한 명의 행정가가 있는 게 교사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 있는데 파트타임까지 포함하면 한 12명인데요. 10명이면은 저희가 인원이 지금 한 80명, 그 인원이 80명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서 맞추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인원들이 다 전문 인력이냐 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교장 선생님들이 계속 인지하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교사를 뽑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 그냥 뽑자, 없으니까 그냥 뽑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교사를 보고 교사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다 보시는데 행정가를 뽑으실 때는 한다 그러면 손 들으면 거의 대부분 하시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언더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사람을 데려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투자 이상은 아니지만 교사에 대한 투자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그래도 행정을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뭐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안전시설인데요. 이거는 뭐 크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기독학교 행정의 지향점인데요. 뭐 교사행정 교회의 협력과 구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데 구분할 부분은 또 구분이 필요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아마 불만은 교사 연수하는데 본인이 왜 참여했냐. 그때 저희 하실 때 그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교사 연수하는데 내가 거기 왜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사 연수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거야 필요하겠지만 교사들이 하는 것들에 참여하게 되면 행정가로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참여하는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 전문가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규정의 명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뭐 많은 규정이 다 모든 것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취업 규칙 그리고 훈육 규정, 그러니까 이게 학칙일 수도 있고요. 학칙의 부칙으로서의 훈육 규정, 이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사협의체, 저희 학교는 이제 상생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정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교사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행정가와 교장 선생님 리더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사람이 교장 선생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문제죠. 교장 선생님들끼리 같이 만나면, 리더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 어렵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귀결되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행정가들의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개별 학교로 해서는 저희가 답이 없어요. 저희 학교도 지금 한 570명 정도 되고 교직원이 지금 상시 인원으로 100명을 이제 넘어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내년에 저희가 몇 명을 뽑을지 몇 명이 올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수업료가 줄어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끝나고 이제 자퇴생이 한꺼번에 확 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보다 규모가 적은 데들은 당연히 더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학교로는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기대연이라는 저희가 형태가 있으니 그 안에서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부서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들을 보면 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보통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형태의 보통 이제 협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저한테 따로 우리 사무총장님 통해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공익법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부금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 회계 처리를 잘 하지 못해서 세금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해결 방법은 뭐 특별하게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각자 학교에 맞는 형태의 기장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기장도 안 하고 계신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기대연 차원에서 뭐 자문회계사, 자문법무사, 자문변호사를 일단 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리테이너라고 하는데 각 학교별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개별 학교가 접촉해서 내는 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왜냐면 저희가 수가 있으니까 80개, 100개의 학교들이 80분의 1은 아니더라도 5분의 1, 4분의 1 정도의 비용을 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보통은 저희가 하는 게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누군가를 찾죠.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거길 보강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들 돈보다 훨씬 덜 들게 되죠. 보험 같은 거죠. 보험료 내는 거 매달 너무 아깝지만 사고 날 때 생각하면 그게 훨씬 싸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T 행정 있는데요. 지금은 IT 행정이라는 걸 하시는 학교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재정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장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 그리고 후원금을 받으시는 지정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나 공익 단체로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기장하셔야 되고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은 내부 아마 규정으로 그 회계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세무감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쓴 거에 거의 50%는 잘못 썼다고, 계정을 분리를 잘못했다고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추징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잘못하시는 게 하나가 교사들의 개인 카드를 쓰게 하는 거. 교사들의 카드를 쓰고 교사들의 카드를 목적에 따라서 쓴 거를 그냥 이제 나중에 후 정산을 해주시죠.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의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를 다 수량만큼 필요만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쓰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교부금 받은 거인 경우에는
교부금을 받은 걸로 개인 카드를 써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토해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후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관 업무는 아까 제가 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리고 장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대관 업무를 할 때마다 내부 담당자가 바뀌면 할 때마다 노하우가 전수가 되는 게 아니라 매번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이거는 최소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셔틀 관련해서 지금 아마 저희 그때 오늘인가요? 올려주셨었는데 셔틀 이제 저희 무상 셔틀 화성시에 있어 무상 셔틀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것들 이제 얘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셔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무로 셔틀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매년 올라가는 금액을 감당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한계예요. 저희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지정원으로 지금 충당해서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셔틀 경우에 어떻게 이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저는 무상으로 뭔가가 된다 그러면 용인시에는 저는 제일 요청드리고 싶은 게 셔틀 지원이에요. 근데 또 초등학교만 해주더라고요. 중고등학교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더 딜레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쪽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오는데 저희는 광역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있지만 기숙학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일반 학교보다 보통 레디어스가 보통 2배, 3배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근데 그 운영을 수용하기 위해서 셔틀을 운행을 하는데 셔틀을 운행하면 할수록 학부모들은 지금 저희도 한 번 타는데 5,700원씩 내거든요. 한 번 타는데. 너무 비싸요. 근데 그게 지금 4,000원에서 3년 만에 5,7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내년으로 보면 6,200원까지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별의별 방법을 지금 다 생각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근교에 있는 학교들이 있다 그러면 셔틀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 사실 모든 학교가 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령 인구가 줄잖아요. 애들이 없어요. 저희 지금 은혜샘물교회가 등록교인이 3,000명,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같은 공간을 쓰는 곳이고 저희 이사장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는 은혜샘물교회가 등록교인 3,000명, 그리고 매주 출석 인원이 지금 온라인 하는 거 빼고도 1,000명이 넘는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3,000명 중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6명이에요. 저희 유치원 한 반을 못 굴려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이제 대안학교나 학교들의 위기는 훨씬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빨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휩쓸려서 그냥 다 풍지박산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잖아요. 근데 대안학교는 사실 일반 국공립학교를 대립점에 두고 보통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에 생겼을 때 일반 국공립학교와 지금의 국공립학교를 같은 한상에 놓고 비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국공립학교도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발전을 하죠. 저희가 이제 미디어에서 보는 거는 늘 나쁜 것들을 보니까 거기는 발전도 안 하고 저긴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대안학교가 미디어에 나오는 것도 뭐 안 좋은 걸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도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국공립학교에서 사실 행정이나 아니면 특히 저는 이제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를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사실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요. 제일 큰 게 돌봄이에요.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공립은 무상으로 하고 지금 이걸 8시까지 늘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일부 인원을 학교 스텝으로 들여서 그 이제 학부모가 그 지원, 그러니까 내야 되는 금액을 줄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내거든요. 수업료로 간식비 빼고. 근데 그 일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돈을 내지 않고 아이가 8시까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점점 좁아지니까 사실 예전에는 뭐 30명, 이렇게 40명 있었고 우리 저희 대안학교들은 20명 미만이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장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선생님이 막 이제 선생님이 남으니까 선생님이 뭐 두 명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실이 남으니까 애들이 쓸 수 있는 특별활동실도 훨씬 많아지고 근데 대안학교들은 사실 장소의 문제가 공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 밖으로도 나가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면 계속 빚이 드러나고 금리 오르면 몇 명을 또 내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국공립보다 잘하는 거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육과정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 다른 행정적인 그런 그 차이를 국공립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게 우리가 교육적 격차를 벌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뭐 MZ세대에 대해서 유입이 오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MZ세대들은 지금 보면 MZ세대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세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면 힘든 일 시키면 바로 뭐 법적 조치하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튕기죠. 예. 뭐 그래도 강제로 시키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헌신으로서 저희가 버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절을 한참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으로만 이제 이걸 넘어갈 수는 없고 결국은 어떤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보상을 뛰어넘는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앞에 학교가 있지도 못할 거라는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리더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0년 후의 비전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냉정하게 보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좀 더 대비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